비 내리는 창밖을 보며 버스 차창에 머리를 기대어 봅니다. 차가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 하나하나가 마치 제 마음속 눈물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따라 차가운 유리창의 기운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집니다. 창밖으로는 네온 사인이 흐릿하게 번져 보이고 우산을 쓴 사람들이 분주히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제 인생의 단면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동창회 모임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귓가에 웅성거리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텅 빈 동굴 같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는 한마디 한마디 말을 꺼낼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 또 그 얘기야? 라는 눈빛이 느껴졌고 요즘 관심사를 이야기하면 나이 들어서 그런 것까지 알아? 라는 어색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성공한 자녀 이야기를 할 때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되었고 누군가 해외여행 이야기를 할 때면 제 형편없는 노후 자금이 떠올라 입이 바짝바짝 말라왔습니다. 그렇게 3시간 동안 억지로 웃고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고 억지로 박수를 치다가 이제야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평생을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자부했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자리가 굳건하다고 믿었는데 오늘 문득 깨달은 사실 하나가 가슴을 후빕니다. 내가 저 사람들 틈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이기는 한 걸까? 왜 나는 이토록 애를 쓰면서도 정작 나라는 사람의 무게를 인정받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기분이 드는 걸까? 버스 안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제 손을 내려다봅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던가요? 밤샘 근무를 하며 서류를 작성했고 자식들 도시락을 싸며 새벽을 맞이했고 부모님 병수발을 들며 눈물을 닦았던 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손은 악수조차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명함을 내밀 직함도 없고 자랑할 만한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도 없는 그저 과거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가방을 고쳐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삶의 터전인데 이제와 보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나를 가장 초라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서글픈 자각이 밀려옵니다.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자리에 놓여 있지만 아무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기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으신가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쳤는데 정작 노년에 접어든 지금 집안의 중심이기는커녕 눈치 보는 처지가 된 것 같아 서러우실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명절이 되면 며느리나 사위의 눈치를 살피고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엄마, 그건 요즘 시대랑 안 맞아요. 라는 한마디에 준비했던 말들이 목구멍에서 다시 삼켜지고 아빠, 그냥 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배려 아닌 배제의 말에 당신은 거실 소파 구석으로 밀려납니다. 한때는 이 집의 기둥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짐이 된 것만 같은 무거운 침묵이 온몸을 짓누릅니다. 혹시 수십 년 지기 친구들이라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는 겉돌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말들에 상처받으면서도 그저 외톨이가 되기 싫어 억지 미소를 짓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매주 만나던 등산 모임에서도 달마다 얼굴을 보던 친목회에서도 당신이 말을 하면 금방 화제가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공기처럼 투명해지는 그 순간의 모멸감을 당신은 억지로 웃음으로 덮어버립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 자책하며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 3시, 4시, 잠 못 이루는 시간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더 노력했어야 하나? 내가 더 배웠어야 하나? 내가 더 돈을 모았어야 하나?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다가 결국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며 베개를 적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서늘하지만 명확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서 있는 그 장소가 당신을 잘못 대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물 한 병의 비밀. 우리가 흔히 마시는 물 한 병을 떠올려 보십시오. 동네 구멍가게나 편의점에서는 고작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물입니다. 목이 말라 급하게 들이켜고 나면 그 존재조차 잊어버리는 흔하디 흔한 물건이지요. 어떤 날은 냉장고 한쪽에 반쯤 남게 채로 며칠씩 방치되기도 합니다. 레이블조차 제대로 보지 않고 집어드는 그저 물이라는 이름의 투명한 액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물 한 병이 고급 호텔의 라운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벨벳 소파가 놓인 로비에서 웨이터가 은쟁반에 받쳐 가져다주는 그 물은 5,000원이 됩니다. 병의 디자인도 똑같고 성분도 똑같고 심지어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바로 그 물인데도 말입니다. 분위기가 주는 가치, 서비스가 더해지는 경험, 그 공간이 주는 프리미엄 때문에 가격이 5배로 뜁니다. 그리고 이 물이 공항 검색대를 지나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물은 10,000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만 마실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됩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그 물의 가치는 10배로 뛰치솟습니다. 승무원이 카트를 끌고 와서 음료 드릴까요? 라고 물을 때 당신은 주저없이 지갑을 엽니다. 목이 마르니까요. 대체할 것이 없으니까요. 물의 성분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물의 맛이 갑자기 특별해진 것일까요? 혹시 비행기 안의 물에는 특별한 미네랄이 추가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물은 그대로입니다. H2O라는 화학식도 똑같고 무색무취의 특성도 똑같고 500ml라는 용량도 똑같습니다. 단지 그 물이 놓인 장소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환경이 바뀌자 물의 가치는 10배로 뛰어오릅니다. 사람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쌓아온 경험, 당신이 겪어온 고난, 당신이 배운 지혜, 당신의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서 있는 환경,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 당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면 당신의 가치는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서늘한 조언. 인간은 오직 홀로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이자 염세주의의 거장이라 불리는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입니다. 그는 평생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허망함과 고통을 연구하며 인간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부터 사교 모임을 싫어했고 명예와 인정을 쫓는 학자들의 세계에 환멸했고 말년에는 오직 자신의 푸들 한 마리와 함께 고독한 산책을 즐기며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의 삶은 외로워 보였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았고 세상의 평판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이 추구하는 진리와 지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차갑게 충고합니다. 당신을 1,000원짜리로 취급하는 것에서 백날 애를 써봤자 당신은 영원히 1,000원짜리 인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이제 그 서늘한 조언을 통해 우리가 왜 노년에 반드시 환경을 바꿔야만 인생이 풀리는지, 그리고 우리의 진짜 가치를 어떻게 되찾아야 하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나를 포기했는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이 되게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자신 본연의 모습 중 4분의 3을 포기한다. 이 문장을 가만히 씹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나를 포기하며 사셨나요?
20살, 당신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고, 작가가 되고 싶었고, 세계 여행을 하고 싶었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말씀하셨죠. 그런 걸로 어떻게 먹고 사니?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지. 그래서 당신은 꿈의 4분의 1을 포기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대기업 입사원서를 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모두가 말했으니까요. 30살, 당신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더 나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상사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회사의 방향이 틀렸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 경력이 짧은데 괜히 나섰다가 찍히면 어쩌지? 조직 생활은 눈치가 있어야 해. 그렇게 당신은 목소리의 4분의 1을 포기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치고 좋은 의견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40살, 당신에게는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저녁 시간, 주말의 여유, 건강한 몸, 친구들과의 우정. 하지만 직장에서는 야근을 요구했고, 승진을 위해서는 주말 근무가 필요했고, 경쟁자들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가장으로서 돈을 더 벌어야지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게 당신은 삶의 균형 중 4분의 1을 포기했습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가족들과는 겉도는 대화만 나누고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50살, 당신에게는 회복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강, 소원해진 부부관계, 낯설어진 자녀들과의 대화. 하지만 이제는 노후 준비를 해야 했고 아이들 결혼 자금을 모아야 했고 부모님 병원비도 걱정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정년까지 몇 년 안 남았어. 그렇게 당신은 현재의 행복 중 4분의 1을 또다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60살이 넘어 은퇴를 한 지금 당신의 손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4분의 3을 도려내고 남은 초라한 4분의 1의 모습으로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환경 속에 억지로 자신을 끼워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본인도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었는지 가물가물합니다. 평생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왔기에 이제 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계급장을 떼면 보이는 냉정한 현실. 특히 노년에 접어든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이 문제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우리는 사회적 직함이라는 옷을 벗게 됩니다. 어느 회사의 부장님, 어느 가게의 사장님이었던 당신이 계급장을 떼고 나오면 세상은 당신을 그저 기운 빠진 노인으로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회의실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에 부하 직원들은 메모를 했고 당신의 결제 사인 하나로 수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은 당신을 모시려고 줄을 섰고 골프 약속은 늘 당신 중심으로 잡혔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직 파티가 끝나고 마지막 회식이 끝나고 사무실 짐을 정리해서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전화가 뜸해지고 석 달이 지나자 카톡 메시지도 줄어들고 1년이 지나자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습니다. 가끔 옛 후배가 밥 한 번 먹자고 연락을 하면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지만 대화는 겉돕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회사의 현재 상황이고 새로 부임한 임원 이야기고 당신이 더 이상 알 수 없는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많은 분이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일했는데 고작 이런 취급을 받나 싶어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나는 쓸모없는 물 한 병인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비하하게 됩니다. 술자리에서 예전 무용담을 꺼내지만 듣는 사람의 눈빛이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라는 말에 당신은 입을 다뭅니다. 세상이 변했고 당신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고 이제 당신은 구시대의 유물이 된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있던 편의점이라는 환경에서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 취급을 받고 있다는 뿐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쌓아온 30년, 40년의 경험과 노하우는 여전히 귀합니다. 당신이 겪어온 시행착오와 그 속에서 얻은 통찰은 여전히 값집니다. 단지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환경에 당신이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환경을 바꿔라. 그리고 고독의 힘을 길러라. 여기서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이사를 가거나 절교를 하라는 뜻이만은 아닙니다. 나를 정의하던 낡은 관계만과 가치관으로부터 과감히 걸어 나오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자식들의 눈치에서 벗어나고 옛날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당신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당신의 일주일 스케줄을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이 모임에 가서 나는 행복한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나는 에너지가 충전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가? 매주 수요일 만나는 등산 모임, 그곳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환영받습니까? 아니면 그저 숫자를 채우기 위한 그냥 한 명입니까? 달마다 첫째 주 금요일에 만나는 동창회, 그곳에서 당신의 이야기는 경청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말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봅니까? 명절 때마다 모이는 대가족 모임, 그곳에서 당신은 존중받습니까? 아니면 할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라는 말을 듣습니까? 만약 그 모임들이 당신을 소진시키고 초라하게 만들고 상처 주는 곳이라면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래도 오랜 인연인데, 그래도 피부친데, 그래도 외롭잖아 하는 생각이 드시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 주는 인연을 붙들고 있는 것과 혼자 있는 것, 둘 중 무엇이 더 외로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쇼펜하우어가 그토록 장조했던 고독으로 채워야 합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혼자임이고 고독은 선택한 혼자임입니다. 외로움은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지만 고독은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자신의 사상과 상상력으로 충분한 즐거움을 얻는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노년의 삶을 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나를 몰라주는 환경에 매달리는 이유는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부하 직원으로, 누군가의 친구로 살아왔기에 오롯이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나를 1,000원짜리로 대접하는 1,000명의 친구보다 나를 10,000원의 가치로 존중해주는 한 권의 책이나 나의 내면과 대화하는 1시간의 산책이 훨씬 더 고귀합니다.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 아무도 없는 공원을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이어폰을 꽂지 말고 핸드폰을 보지 말고 그저 걸으십시오.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을, 얼굴을 스치는 바람의 온도를, 나뭇잎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을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심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1주일, 2주일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했었지. 나는 아침 햇살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나는 새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었어. 평생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대에 가려져 있던 진짜 나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녁에는 혼자 책을 읽어보십시오. 젊었을 때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미뤄졌던 책, 누군가 추천해줬지만 그런 것까지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라며 외면했던 책을 펼쳐보십시오. 처음 몇 페이지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작가의 문장이 당신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맞아. 나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나도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어. 수십 년 전에 죽은 작가가, 지구 반대편에 살던 철학자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 줍니다. 평생 같은 공간에 살던 가족보다,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친구보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책 속의 인물이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해 줍니다. 이것이 고독의 힘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노력하는 것은 편의점 주인에게 이 물은 비행기에서 10,000원에 팔리는 귀한 물이라고 설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인은 결코 믿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입만 아플 뿐입니다. 그럴 에너지가 있다면 당신은 비행기 티켓을 끊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당신의 경험이 존중받는 환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한 선생님의 변화 이야기. 실제로 제 주변에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평생 공직에 몸담으셨던 60대 중반의 한 선생님은 은퇴 후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자기들 살기 바빠 안부전화 한 통이 뜸했고, 옛 동료들은 만나면 그저 주식 이야기나 자식 자랑뿐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오전 9시면 출근하고 저녁 6시면 퇴근하는 규칙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 시간은 무한정 주어지는데 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TV를 켜면 재미없고, 책을 펴도 집중이 안 되고, 잠을 자려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갔고, 그분은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분은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늙은 얼굴, 텅 빈 눈빛, 구부정한 어깨. 이게 나인가? 그날 밤 그분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공무원이라는 직함을 떼고 나니 나는 대체 무엇으로 정의되는 사람인가?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질문을 적고 나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접한 철학 강의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환경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먼저 불편한 모임들을 모두 정리하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요즘 주식 어때? 손주들은 잘 크나? 건강은 어때? 라는 뻔한 질문만 오가던 모임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30년 지기인데, 그래도 같은 부서에서 고생했던 사이인데. 하지만 용기를 내어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지역 도서관에서 인문학 동아리에 가입하고 평생 꿈이었던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동아리에 갔을 때 그분은 가장 나이가 많은 신입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분은 어색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의가 시작되고 플라톤의 국가론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자 그분은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의견을 꺼냈을 때 젊은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관점이시네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분의 40년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이 책으로만 배운 젊은이들에게는 신선한 시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날 그분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누군가 내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더군요. 오랜만에 느끼는 보는 기분이에요. 서예 학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서툴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획을 그으면 삐뚤빼뚤했고 젊은 수강생들은 훨씬 빠르게 실력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어르신, 서예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어르신의 획에서는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 말에 그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나이라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봐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자식들도 나이 들어서 왜 그렇게 유별나게 구느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빠, 집에서 쉬세요. 그냥 TV나 보시고요. 예전 같으면 그 말에 상처받고 그만두셨을 거지만 그분은 쇼펜하우르의 조언을 떠올리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옮겼습니다. 나를 전직 공무원이라고만 보던 환경에서 붓글씨를 쓰는 예술가이자 철학을 공부하는 학도의 환경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고 저녁에 잠들 때는 하루가 뿌듯했습니다. 새로운 동아리 회원들은 그분의 해박한 지식과 진중한 필체에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 토론 때 선생님 의견을 꼭 듣고 싶어요. 선생님, 이 글자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족의 변화였습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즐기며 당당해진 아버지를 보며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연락을 하고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요즘 플라톤 공부하신다며요? 제가 회사에서 리더십 때문에 고민인데 아빠가 배운 걸로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아들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물 한 병이 편의점을 나와 공항 라운지에 입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능력은 여전히 7달러짜리입니다. 당신이 지닌 풍부한 경험, 삶의 통찰, 그리고 따뜻한 인격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와인과 같습니다. 20대의 패기는 청량한 맥주 같지만 60대의 지혜는 오래 숙성된 레드와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맥주가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와인이 필요합니다. 둘 중에 무엇이 더 나은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 놓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1달러짜리 자리에 앉아 누가 나 좀 사가세요 라며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고 계십니까? 자리가 잘못되면 당신은 평생 1달러짜리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일하며 쌓아온 경험이 얼마나 귀한지를, 당신이 겪어온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가 얼마나 값진 교훈인지를, 당신이 견뎌온 고난과 역경이 당신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는지를, 이 모든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젊은이들은 책으로 배우지만 당신은 삶으로 배웠습니다.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때로는 편안했던 소파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익숙했던 사람들의 비난이나 조롱을 견뎌야 할지도 모릅니다. 노인네가 철 좀 들지, 나이 먹고 왜 저래, 편하게 집에나 있을 것이지 라는 말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등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오를 때 가장 힘든 구간은 어디입니까? 바로 평지를 벗어나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익숙한 평지를 떠나 가파른 길을 오르기 시작할 때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차오르고 그냥 여기서 쉴까 하는 유혹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구간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높아지는 시야, 맑아지는 공기, 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황홀한 풍경. 그것은 평지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그 힘든 구간을 지나면 당신은 전에는 보지 못했던 풍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독을 은혜로 받아들이기.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고독을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타인과 섞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를 깎아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자유의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직장에 다녀야 했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참아야 할 것들이 있었고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승진을 위해 상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자녀 교육을 위해 좋은 동네에 살 필요도 없고 체면 유지를 위해 힘든 모임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출발선에 섰다는 신호입니다. 외로움은 변화의 전조입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전에 고치 속에서 홀로 있듯이 당신도 새로운 자신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고독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헐값에 팔아넘기는 비굴한 관계를 청산하십시오. 대신 당신의 야망을 이해해주고 당신의 지혜를 경청하는 새로운 환경을 스스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배움이든 새로운 취미든 아니면 온전한 혼자만의 깊은 사색이든 상관없습니다. 70대의 그림을 시작해서 80대의 첫 개인전을 이어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60대의 대학에 입학해서 70대의 박사학위를 받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65세의 유튜브를 시작해서 100만 구독자를 모은 시니어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나이를 핑계 삼지 않았다는 것,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믿고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 이동하라. 내 가치는 이미 충분하다. 단지 자리가 잘못되었을 뿐이다. 이 문장을 오늘 밤 잠들기 전 가슴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포스트잇에 적어서 화장실 거울에 붙여두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때마다, 저녁에 잠들기 전 이름 닦을 때마다 이 문장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나를 존중해주는 환경에 있는가? 나는 지금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 나는 지금 나 자신으로 당당히 살고 있는가? 만약 세 질문 모두에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당신은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편의점에 놓인 물이 되어 1,000원의 가치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공항 라운지에 비행기 1등석에 놓일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환경에 만족하며 머무르지 마십시오.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장소를 바꾸는 순간 세상도 당신을 다르게 대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당당해지면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믿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존중받을 만한 곳에 서면 존중이 따라옵니다. 당신은 1달러짜리 소모품이 아니라 갈증나는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7달러의 생명수입니다. 지친 여행자가 사막 한가운데서 당신을 발견했을 때 그는 당신에게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에게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제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싸우지 말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이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한 발자국만 옮긴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존엄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구체적인 첫걸음을 제안합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첫째, 종이를 꺼내 2개의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하나는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와 활동, 다른 하나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입니다. 정직하게 쓰십시오. 누가 볼 것도 아닙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목록에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하고 싶었던 일 목록에서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둘째, 내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산책을 하든 책을 읽든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히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일주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당신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평생 미뤄뒀던 배움을 시작하십시오. 악기든 언어든 그림이든 글쓰기든 상관없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배움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검색해 보십시오. 온라인 강의를 찾아보십시오. 첫 수업에 등록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새로운 환경으로 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넷째, 당신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SNS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60대, 70대를 위한 커뮤니티도 많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철학을 공부하고 같은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료로 보아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쇼펜하우어의 서늘하지만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나 자신을 잃어버렸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지혜의 숨에서 잠시 쉬어가며 당신의 진짜 가치를 되찾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단순한 저무는 해가 아니라 가장 찬란히 빛나는 황금빛 들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석양은 아침 햇살보다 더 깊고 풍부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조언자 지혜의 숲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당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분들께도 이 지혜를 나눠두십시오. 함께 지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할 때 우리의 노년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더 깊고 넓은 지혜를 찾아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 조언 지혜의 숲은 항상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안과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